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수처 감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와 방통위에 이어 공수처까지 감사하려 한다며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재해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돌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며 당 지도체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배 의원 사퇴를 계기로 초선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로 본격 행보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갈라치기 망언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이외 지역인 유럽과 남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과 스페인 보건당국은 각각 자국에서 한 명씩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송다가 중국으로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 간접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내륙에선 35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80여일 만에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윤 대통령은 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을 격려하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등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 지구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과거 추억을 풀어내며 현장 경찰관들을 독려했습니다.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많이 근무가 돼가지고 바깥에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이 지구대가 옛날 파출소지 여기가 일이 엄청 많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고생이 많습니다. 여름 휴가 이야기로 환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속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릉 속초도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외국 같습니다. 네. 커피도 많이 마셨어요. 네, 그럼요. 막국수도 먹었습니다. 다음 주 휴가를 앞두고 갑작스레 공지된 추가 일정인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재확산세가 커지는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직접 이끌며 국민 불편 해소를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소의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8%대로 주저앉고 부정평가는 62%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른바 문자 유출 파동이 부정평가 원인으로 새롭게 꼽혔습니다. 취임 80여일 만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복합적 의미가 있다며 참모들이 더 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하려던 것들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국민도 그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20%대라는 수치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다음 주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릴 방안 마련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와 방통위에 이어 공수처까지 감사 대상에 올리자 민주당은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최재해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수처 개혁을 공약했던 만큼 또 한 번 코드 맞추기, 표적 감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사퇴 문제와 엮인 KDI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정권의 시각에서 과거를 무차별 뒤지겠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청부, 표적, 작전이죠. 감사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최재해 원장의 발언을 두고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질문부터 제가 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역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이어졌고 답변을 충분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뒤늦게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감사원을 잘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전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에 표적감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감사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어젯밤 보도자료를 내고 최 감사원장의 발언 취지는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특정 정파의 이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살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 감사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데 수장인 최 원장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 기존 감사의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고 최 원장이 전방위적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정치보복 지원에 앞장서고 있던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김 치안감을 경찰국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9년 경장특채로 경찰이 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경찰청 보안과장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운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장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조항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 차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인 공수처법 24조 1항을 폐기하는 게 국정과제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차장은 아울러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2번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남용할 염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근 당내 혼란과 지지율 급락 등의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의 비대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여기에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현진 최고위원이 스스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최근 당의 모습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자진 사퇴로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의 사퇴를 계기로 당내에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권 대행이 최근 대통령과의 문자메시지 노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정부 여당 지지율은 수직낙하한 만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당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요.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될 일인데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초선 의원 과반인 32명이 이름을 올린 성명에는 원내대표가 잇따라 3번이나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집권 여당이 정부의 개혁 동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날선 비판까지 담겼습니다. 이 같은 당내 요구가 빗발치면서 권성동 직무대행 역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으론 위원들의 추가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될 경우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 기능 상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데다 대표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어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징계 후 복귀를 노리는 이준석 대표 측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도 변수입니다. 이처럼 당 지도 체제를 둘러싼 혼란 속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다른 친윤 의원들과 만나 사퇴 추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분들이 의원님 당 다녀가셔가지고 오늘 할 말이 없어요. 아까 뭐 김기현 의원님이나 내가 할 말 없다가 내가 그것도 기사로 쓰더라고. 다른 의원님들이랑 뭐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들었어요. 집권 여당 원톱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위기에 놓인 권성동 직무대행은 다음 주부터 당 중진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사퇴 해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로 본격 행보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7주자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28 전당대회 3파전에 막이 오른 가운데 대세론의 주인공인 이재명 의원은 빚진 게 없어 기득권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새 기회 요인이 될 거라면서 자신이 정치개혁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적극 해명했던 대선 때와 달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지자들과 SNS나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한 직접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데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이에 대해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자 정치 성향에 따른 갈라치기라면서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견제 속에서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 군불대기에 나섰지만 아직 동상이몽입니다. 박 의원은 이를수록 어떤 방식이든 좋다고 말했지만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진행되면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강 의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박 의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는 게 파괴력 있는 단일화라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단일화를 이야기해야 될 시간보다는 그것은 열어놓고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제 비전과 제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조금 가혹한 거 아닐까요? 실점을 최대한 줄여 대세론을 굳히려는 이재명 의원. 단일화를 통한 반전을 꾀하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 간 치열한 기싸움은 8.28 전당대회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사건 본류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배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배 씨를 고발했습니다. 배 씨는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로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배 씨가 받은 연봉이 김혜경 씨 의전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의원과 김 씨, 배 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사건 본류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선 본격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마무리 시점이 다음 달 중순인 만큼 조만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배 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가 돌연 숨진 상황에서 경찰이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달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인사안을 경찰청에 전달한 경무관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A 경무관을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경찰청은 치안감 28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의 보직을 발표 2시간 만에 정정하는 등 인사를 번복했고 이에 대한 해명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실수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 등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0명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낮 1시쯤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어가 공장에서 나오는 차를 막은 조합원 19명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내년도 공공기관의 정원이 감축되고 당장 올 하반기에는 경상경비와 업무 추진비가 10% 이상 삭감됩니다. 또 해외 사업과 골프 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부 혁신 방안을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LH와 한전, 코레일은 지난해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고 석유공사는 자본이 잠식됐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인력은 지난 5년간 11만 5천 명 늘고 부채 규모는 8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350곳의 내년도 정원이 원칙적으로 감축됩니다. 비핵심 기능을 축소해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로 내년도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예산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 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이 삭감되고 내년도에는 경상경비가 전년 대비 3%, 업무 추진비는 10% 이상이 감축됩니다.
또 콘도 회원권과 골프 회원권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과 필요하지 않은 해외 사업 등 불효불급한 자산은 적극 매각이 추진됩니다. 기관별로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효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투자 손실이 확대되는 부실 출자 회사의 경우 지분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 면적은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고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 이하로 임원진은 1급 규모 이하로 줄입니다.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공급망 혼란 등의 여파로 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크리슈나 슈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 부문 책임자는 현지 시간 28일 IMF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과 다른 충격 요인 등으로 아태 지역 성장세가 더 둔화할 태세라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특히 세계 공급망뿐 아니라 중국과 긴밀하게 통합된 한국과 일본은 이런 대외 수요 감소와 공급망 혼란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를 유지하고 교육 과정이나 대입 제도도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조사를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신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만 6살, 이를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시에 시행하면 만 5살과 6살 아동이 한꺼번에 입학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약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6살 미만 영유아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3살부터 취약 전 아동 교육은 유치원에서 나눠서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교육을 강화해 태어날 때부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묵은 과제인 만큼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체계는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개편합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를 유지하는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대입제도나 교육과정도 학생과 학부모 2만 명의 설문조사를 한 뒤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은 규제를 풀고 지방재정 교부금 일부를 지원해 자율적 혁신을 유도합니다.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획기적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과 지역대학 등은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 30곳 정도는 통폐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등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반도체뿐 아니라 디지털과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 같은 만 5살 입학과 보육 통합, 자사고 존치 등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두 찬반이 팽팽한 사안들입니다. 교실과 교사 확보 같은 인프라 예산 문제부터 법 개정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1살 낮추면 만 5살과 6살이 동시에 1학년이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4년간 학생이 25%씩 늘어나는 겁니다. 4년 동안에 늘어나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학령 인구의 숫자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현재 가용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원노조는 교사와 교실이 크게 부족해질 거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유치원 교사노조도 유아 발달을 무시한 채
아이들을 학업 경쟁에 일찍 내모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농어촌이 주는 것이지 도시가 줄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25%가 더 늘어나서 과밀학급이 더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면서까지 취학 연령을 1살 낮추는 게 필요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해묵은 수건 사업이지만 YS 때부터 추진해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 담당 부처와 예산, 교사 자격 등이 모두 달라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인데 특히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들이 부정적입니다. 정말로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한 이 규격 맞추기도 어렵고요. 우리 같이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유아교육이 하향 조정돼야 돼요? 자사고 존치는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 평가와 재지정 권한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대입체제 개편은 대규모 설문조사에도 원만한 결과물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또 첨단 인재 양성 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때문에 지방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개편은 교육청이 반대하고 한 개 대학 정리는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불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계획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서 국회 문턱부터 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송단은 중국으로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는 35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5호 태풍 송다의 모습입니다. 아직 세력은 약한 태풍으로 중심 부근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송다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온 뒤 방향은 서쪽으로 틀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5호 태풍이 이번 휴일 새벽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진출한 뒤 점차 세력이 약화해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30일 밤 남해안, 31일 그 밖의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도 산지와 전남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동반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내륙은 맑은 날씨에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며 폭염이 비상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찜통더위와 열대야 속에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수백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가 한전에 접수됐습니다. 정전된 가구는 500여 곳으로 전기 펌프를 사용하는 물 공급도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한전 측은 5시간 반 만에 복구를 마쳤다며 아파트 자체 구내 설비 고장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낮 인천 서구 원창동 북항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13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1시 50분에야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8개 업체의 공장과 창고 등 건물 13개 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불이 난 곳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이 밀집해 있는 데다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구촌 곳곳이 가뭄과 산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창문 근처에 있다가 떨어지는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이 마을을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오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숨막히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계속 번지며 최소 300가구를 불태웠습니다. Looked like they got it down, but then all of a sudden it just flared right back up. 요세미티 공원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25배를 삼키며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염으로 기온이 상승해 수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거대한 불구덩이가 됐습니다. You take that moisture out of the vegetation, you have these volatile conditions, and that's really what's driving this fire.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도 폭염으로 곳곳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체코의 국립공원에서 시작된 불은 이웃나라인 독일로 확산했고 강풍으로 유럽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유럽은 산불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불과 2주 만에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Indica-nos que está a haver aumento de mortalidade e essencialmente nas faixas mais velhas, o que corresponde a cada ano nós temos cerca de 870 óbitos a mais relativamente ao ano anterior. 폭염으로 어린이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문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떨어져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3,500에서 5,000명의 어린이가 창문에서 떨어지는데 올해 여름 기록적인 더위로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Yeah, we see at Harborview anywhere between 40 and 50 kids every year who are admitted to the hospital after a fall from a window, and that's been fairly consistent over time.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알프스 산맥 빙하가 붕괴되고 지구촌 곳곳이 불에 타는 등 연일 40도를 오르는 펄펄 끓는 더위가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최근 증가폭이 둔화하는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기존 예상보다 낮은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가 예측했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주보다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증가폭이 2배에 크게 못 미치는 1.3배 정도에 머물렀고 주말에 가까워질수록 1.2배 수준으로 조금 더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정부는 유행 정점이 8월 말 하루 28만 명에 이를 거란 기존 예측을 더 이른 시점에 최대 20만 명 수준으로 수정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BA.2.75 변이의 영향이 크지 않고 최근 증가세도 다소 둔화되어 이보다 낮은 20만 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때 감염돼 면역력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확산세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6월까지 30%에 머물렀던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이 최근 41%까지 오른 것도 확산을 막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비율들이 저희의 예상보다 매우 높은 상태이고 어느 정도 감염자 수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예측 범위 안에서 유행이 전개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도 중대본 회의에 상시 참석해 의견을 직접 내도록 하기 위해 감염병 자문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7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8,74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4천여 명 적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1.2배, 2주일 전보다는 2배 많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 수준이 된 일본은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등 필수 시설까지 직원의 감염으로 업무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주일간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약 134만 명.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무서운 확산세는 이번 유행의 정점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여파는 사회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 기반 시설인 우체국에서는 직원 감염으로 창구 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일부는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염으로 갑자기 못 나오는 직원들이 생기면서 동네 슈퍼도 평소처럼 운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非常に厳しいですよね、現実ね。だから一体どうしたらいいかっていう形で本当は頭痛めてるのが現状ですよね。 일본 내 의료진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은 2달이나 늦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감염이 다시 늘어 코로나 대응까지 차질을 빚는 악순환에 놓였습니다. 의사들은 당장 급한 검사 키트부터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総力を挙げて対応している医療現場のために、検査試薬や検体採取材料、検査キット等の不足が起こることがないように、施策の強化をお願いいたします。 최악의 감염 상황 속에도 일본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규제 대신 BAO 특별 대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병상 사용률 50%를 넘는 곳 등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感染対策がきちんと行えるように財政的な支援が必要だということがあればですね、それはきちんとご相談に乗る、そういう思いで進み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휴업이나 단축 영업 시의 지원금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1980년대 에이즈로 도시가 피폐해지는 경험을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 당국이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의 원숭이 두창 환자는 261명입니다. 미국 전역의 확진자는 4,600명이고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약 800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원숭이 두창 환자의 30% 이상이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원숭이 두창 확산은 1980년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여파로 도시가 피폐해지기 시작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시는 다음 달 1일자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We are here because we, as a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officially ar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for a public health crisis in San Francisco involving monkeypox. 샌프란시스코시는 원숭이 두창 백신이 바닥나자 이번 주 초 주요 백신 접종 클리닉을 폐쇄했습니다.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을 지원할 백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당국이 연방 보건 당국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ve received about 12,000 vaccines to date. We really need 70,000. AP통신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의 무능한 대응에 좌절감을 느낀 동성애자들이 이번 비상사태 선언을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세계로 확산한 뒤 아프리카 이외 지역인 유럽과 남미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에 걸려서 치료를 받던 41살 남성 환자가 폐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도 원숭이 두창으로 사망한 환자가 1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원래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지만 지난 5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87개 나라에서 18,0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망자는 아프리카에서만 5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본격적으로 감세 정책에 시동을 걸었죠. 법인세나 종부세, 소득세 등 깎아준다는 세금 종류도 많은데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감세로 나라 살림과 직결되는 세금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부터 소득세, 종부세 등 갖가지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숨통이 틔어지게 되면 문제는 이런 대규모 감세가 진짜 현실이 됐을 때 세금이 얼마나 덜 거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줄어드는 세금 수입이 13조 1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6조 4천억 원이 줄고 내후년은 내년보다, 그러니 전년 기준으로 7조 3천억 원이 감소하니까 다 합치면 결국 13조 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세수 효과를 설명할 땐 이렇게 직전 연도와 비교하는 셈법을 썼다는 입장입니다. 그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6조 원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이 세수 확대 이런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고. 하지만 대규모 감세에 따른 나라 살림 손실을 적게 보이려는 눈속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아직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올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5년 동안 감소하는 세금 수입은 60조 원을 넘어갑니다.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수 추계를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확실한 것은 국민들이 13조 원이다라고 하는 그 순회법을 이해할 수 있는 수는 없어요. 정부 역시 세수 효과를 설명할 때 이번처럼 한 가지 셈법만 내놨던 건 아닙니다. 금년도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순회법으로 플러스 40억, 누적법으로는 마이너스 4,700억입니다. 처음부터 두 셈법을 모두 발표했다면 없었을 논란인 만큼 정부가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수처 감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와 방통위에 이어 공수처까지 감사하려 한다며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재해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에 대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상경비와 업무 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돌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며 당 지도체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배 의원의 사퇴를 계기로 초선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로 본격 행보에 나선 이재명 의원이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갈라치기 망언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이외 지역인 유럽과 남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과 스페인 보건당국은 각각 자국에서 한 명씩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송다가 중국으로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 간접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내륙에선 35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이후 첫 20%대 지지율 기록에 대해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복합적 의미가 있다며 참모들이 더 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지지율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애초 하려던 것들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국민도 그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 민생도 어려운데 여권 내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비치고 있어서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뒤 첫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를 보낸 것도 많은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충고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 노출로 권성동 원톱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자는 당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로의 체제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 역시 당헌 당규 해석과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당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출구는 안개 속에 쌓인 형국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 공백으로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문자 파동을 계기로 대행 체제 보름 만에 권성동 직무대행은 세 번째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권성동 원톱 체제로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비대위 전환을 압박했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추진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당내 중진급은 물론 원내대표가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 기능과 당대표 기능을 다 하겠다. 저는 그건 좀 욕심이라고 봅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개편 논의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도 당내 의견이 수렴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전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대위는 최고위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 가동할 수 있는데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 사퇴해야 하는 최고위원 수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고 비대위원장도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입니다.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일단 들어봐야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지를 알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준석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당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데다 이 대표 수사 결과 발표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6개월 뒤 복귀를 노리는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돌아갈 곳이 없어지면 가처분 신청 등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겪고 있는 지금의 혼란을 타개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무엇이 해법인지를 두고는 생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현 상황에서 어떤 발언과 선택을 하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다음 주말 전국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예상대로 독주할 경우 싱거운 승부가 될 수 있는데 판을 흔들 97주자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도 고조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의원과 97세대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당권 대진표는 1강 2중 구도로 평가받습니다. 이 의원에 맞서 강 의원은 비명, 박 의원은 반명 성향으로 정치색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이렇게 당권 경쟁이 3파전으로 압축됐지만 전당대회 열기는 아직
끓는 점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이재명 대세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기득권 탄압 프레임을 재가동하며 당권 장악을 통한 명실상부한 재기를 노리지만 저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이 길로 들어온 사람이고 또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서 지금도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또다시 마주한 어대명 기류는 역설적으로 당의 인적 한계를 방증하기도 합니다. 또 이 의원 측은 사법 리스크에 무대응 전략을 구사하며 정치 보복이란 반발 여론을 기대하지만 본경선이 한창인 다음 달 중순 경찰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는 등 돌출 변수도 잠재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97주자의 단일화가 전당대회 흥행 핵심 카드로 거론되는데 일단 양쪽 다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다만 누구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지 강론에선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담는 어떤 방식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그런 비전과 비전이 만날 때 단일화에도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고 반명 단일화, 소위 말하는 그것만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지역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돼 단일화를 논의할 물리적 시간도 촉박합니다. 각자 정치 비전을 보여주기도 전에 일방의 통큰 양보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극적인 이변 연출을 위해선 이재명 의원과 1대1 대결 구도 성사가 필수적인 만큼 97주자 단일화가 다음 주 초쯤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교육부가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위해 먼저 유보 통합 추진단을 설치해 교육 중심의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편을 추진하게 되면 영유아 교육 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정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유아기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현재도 조기 입학이 허용되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이 4년간 25% 늘어난다면 교사와 교실 부족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이들이 컸을 때 입시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노조도 만 5세는 발달상 초등학교 학습을 받기 힘든 나이로 일찍부터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네,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구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김도우 법사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그 질의 때 답변을 충분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저는 받아들이기를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원을 중립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과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감사원을 잘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데 수장인 최 원장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 기존 감사의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고 최 원장이 전방위적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정치보복 지원에 앞장서고 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산업부에 이어 통일부와 과기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올해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자 검찰은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한 겁니다. 지난 3월 산업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들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고 당시 기관장과 인사 담당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넉 달간 수사가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제동이 걸렸고 백 전 장관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걸로 관측됐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산업부와 함께 고발당했던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시 수사가 윗선을 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산업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판단 속에 다른 부처들로 수사 범위를 넓혀 여러 부처 인사에 공통으로 관여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겨냥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다른 부처들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장 인사를 하나의 잘못된 인사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 당시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건 시기와 성격 등이 산업부와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도 당시 정부 부처들의 공통된 현상이란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미 환경부와 산업부를 수사해본 만큼 다른 부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환경부와 산업부 모두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만큼 이번에도 검찰 수사가 개별 부처를 넘어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법인카드 의혹 사건으로 고발당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했고 시민단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배 씨를 고발했습니다.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로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호가가 오르고 급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다만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장기 투자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2배 규모지만 지난 2013년 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10년째 방치된 용산 정비창 부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부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드슨 야드나 카나리 워프처럼 낙후됐던 도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허브로 만든다 하는 구상이 드디어 용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이어 용산 정비창 부지의 대대적 개발이라는 격포제를 만난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창 부지와 가깝고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매물의 호가가 급등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산호아파트 전용 103제곱미터는
지난 5월 15억 원에 거래됐지만 집주인들은 이보다 8억 5천만 원 높은 23억 5천만 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직전 최고가보다 1억 원 높은 것입니다.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상에 떠 있는 건 그냥 호가고요. 거래가 된 게 아마 올해 없을 거예요. 한 건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좋은 호재를 하니까 오를 거다 기대 심리 같은 건 있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매수자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고 막 덥석덥석 사고 있어요. 왜?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는 아직까지 따라붙지 않고 있지만 급매물을 회수하는 등 기대감 자체는 큽니다. 용산에 각종 개발 호재가 쏠리고 있어 강남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고 용산 공원을 새롭게 조성을 하고 더불어서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강남에 필적하는 그런 곳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매매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용산 정비창 지구는 주변 지역의 교육 환경이 강남처럼 양호하지 못한 데다 도심 복합 개발 사업으로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용산 지역 집값에 중장기 호재로 작용하면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부 일타 강사 시간입니다. 이번엔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 조사와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증시 부진과 맞물려 공매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공매도가 대체 무엇이기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팔까요? 빌려서 팝니다. 제가 10,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빌려서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 손에는 10,000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갚을 때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저는 8,000원으로 주식 한 주를 사서 빌려준 곳에 갚게 되겠죠. 10,000원에 빌려 8,000원에 갚았으니 저는 2,000원을 벌게 됐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투자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공매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팔자 주문이 증가했다는 것이니 전반적인 주가에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는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도 다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악용하는 세력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는 뜻이겠죠.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 역시 시장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고 이 과정에서 주가에 거품이 끼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또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든 회사의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경영자들이 회사를 더 투명하게 이끌어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럼 끝으로 과연 공매도 금지가 주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데요. 일단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에 불법 공매도가 자주 일어난다면 모든 긍정적인 측면은 빛이 발하겠죠.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이번 주말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지만 내륙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으로 향하는 5호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주말부터 초속 20-30m의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태풍으로부터 유입된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면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열대야도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적어도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현지 시각 29일 CNN에 출연해 홍수 피해로 적어도 15명이 사망했고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아마도 배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어 주지사는 이런 홍수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다며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 3천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에팔레치아 고원지대에 폭우가 쏟아지고 강이 범람해 켄터키 동부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YTN 보도를 통해 스타벅스에서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진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스타벅스는 이전에도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거나 샌드위치가 부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스타벅스에서 여름용 한정판 가방을 받아냈습니다. 이벤트 음료 17잔을 마신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뜯자마자 악취가 너무 심해 당황했습니다. 의류관리기에 넣고 탈취 기능을 돌렸는데 오히려 악취가 심해지고 열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랑 좀 거리가 있던 남편도 눈 따갑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했었죠. 문제의 가방입니다. 가방에서 나던 악취는 의류관리기의 탈취 기능을 2번이나 실행한 뒤에야 사그라들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스타벅스는 사전에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검출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스타벅스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제공한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전량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어 샌드위치 부실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빵에 비해 야채와 소스 등 내용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스타벅스는 빨대에 발라진 코팅액의 배합 성분이 바뀌어 냄새가 난 것이지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내부 공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발암물질 가방 논란에 대해선 정부의 안전 기준이 정해진 게 없어 조치를 나서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주장대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분류하는 섬유 제품 가운데 가방을 포함해 커튼이나 쿠션, 방석 같은 제품군이 빠져 있는 건 맞지만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진행한 건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번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고 굉장히 이제 영세업체들이 많아서 이 기준 강화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위해가 명백하면 이제 하겠지만 너무 강화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친환경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스타벅스. 이 또한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최대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한미 협력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최대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분석입니다. 앤 뉴버거 NSC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계속 진전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여러 국가의 정보기술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은 주요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식의 조치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 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이버상의 돈을 갈취하거나 파괴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우리나라를 방문해 사이버 문제와 관련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We're driving global action because so much of the infrastructure is not in the United States, so we need international partners to work with us.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돈 세탁 퇴치, 암호화폐 보안 등을 위해 한국과 힘을 합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가 실기동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실제 연습이나 화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국방부를 대신해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훈련 방식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2차 시험 비행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에 따르면 KF-21은 어제 오전 11시쯤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39분간 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행시험은 1차 때와 달리 이륙과 착륙 시 바퀴와 제동 역할을 하는 랜딩 기어를 접은 채 실시됐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견제 때문에 핵실험에 당장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우리 정부에 대해 전멸 운운하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가해온다면 강력한 응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 핵실험과 ICBM 개발 등을 자위권 차원에서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권 행사로서 그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미국 백악관 커비 조정관은 지난 26일 이같이 밝히면서 구체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The DPRK, as we've consistently said,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핵실험에 반대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6월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공식화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변 정세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론을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중국이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도 코로나19와 안보리 제재 속에서 거의 유일한 원조국인 중국을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핵실험에 나선다면 10월로 예상되는 당대회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미국과 중국 G2 정상의 전화회담. 양측의 기싸움은 통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미중 외교장관이 나란히 참석한 아세안 회의에서 연장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불장난하다가 타 죽는다. 언뜻 정상 외교에선 나오기 힘든 과격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중국 역사서 춘추 좌전에서 유래한 관용구로 지난해 11월 화상회담 때도 했던 말입니다. 시진핑 주석으로선 타이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외교적 펀치를 날린 셈입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주기적으로 쓰는 은유적 표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대신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인권 유린 문제를 꺼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He raised genocide and forced labor practices by the PRC and called on PRC to cease its ongoing human rights abuses across China. 중국은 즉각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昨晚通话中提到种族灭绝和强迫劳动是虚假信息. G2 정상 간 통화가 끝난 뒤에도 끊이지 않는 기싸움. 아시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연장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나란히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G2 정상의 대면 회담 성사와 같은 합의를 이루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타이완 방문 문제로 미중 관계에 뜨거운 감자가 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까지 타이완에 갈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현지 시각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방문 여부를 묻는 말에 보안상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정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순방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며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방문을 추진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타이완 방문 추진으로 중국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펠로시 의장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시가 손대는 것은 모두 혼란과 분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합의를 통해 흑해 항로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할 선박이 선적 작업을 마치고 출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이 본격적으로 수출되면 세계적 식량난을 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안전 문제 등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흑해 연안의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 항에서 튀르키예 국적 선박이 곡물 선적 작업을 마쳤습니다. 선적 작업을 지켜본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과 튀르키예 등 파트너들에게 출항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뢰가 있는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 항로를 유엔이 확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waiting of the approval of United Nations team first of all. So we need that their side will approve the line of the route.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그리고 튀르키예는 지난 22일 세계적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항만에 묶인 곡물을 흑해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곡물 운송 선박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문을 연 공동 조정센터에서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았는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Agreement, as the Secretary General said, is not just important for Ukraine and Ukraine's economy, but it is important for the world because it will help to prevent a global food crisis. 국제보험업자 협회인 런던 로이즈 등 세계 보험사는 곡물 수출 선박에 대해 최대 5천만 달러, 우리 돈 650억 원의 보험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출이 재개되면 올해 안에 2,500만 톤 규모의 곡물이 공급되는 등 세계 식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설치해둔 기뢰로 인한 안전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곡물 수출량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올해 들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농사를 짓는 농가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식탁 물가에도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오이밭. 여름 들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오이를 따느라 부쩍 분주합니다. 수확은 사람의 몫이어도 물 공급부터 공기 순환, 햇빛 조절까지 전기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스마트팜 시설입니다. 난방을 전기로 주로 하기 때문에 한 30-40% 들어갑니다. 겨울에는 한 800 정도 나오고요. 여름에는 80에서 한 90 정도 나옵니다. 주변 토마토 농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요새는 모종만 키우느라 한결 낫지만 마찬가지로 가을부터는 난방 문제로 허리가 휠쳐집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비료값이라든지 다양하게 다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겨울철은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기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니 이 농사를 짓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기본요금은 1kW당 360원으로 2013년 이후 그대로지만 앞서 올해 4월 전력량 요금과 기후 환경 요금이 각각 올랐습니다.
7월부터는 연료비 조정 요금이 올랐고 오는 10월부터는 전력량 요금이 또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47.23원이었던 1kW시당 농사용 전기요금은 1년 만에 16.8원 상승해 백분율로는 35%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농가의 생산비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나오는 농산물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밥상에 올라가는 모든 식자재 원가가 올라가서 결국 국민들에 대한 그 경제적 부담으로 가중될 요지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용 전기는 2020년 기준 전체 한국전력 전기 판매량의 4%에도 못 미치는 만큼 한전 적자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의 존재 자체가 전기 소비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최근의 요금 상승세가 멈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파른 고물가 상황 속에서 뾰족한 하락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농가도 소비자도 한동안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금 충북 괴산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고추가 자라고 있는데요. 맵기로 유명한 인도 고추부터 화초로도 손색이 없는 관상용 고추까지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고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유리 온실안에 세계 각지에서 자라는 고추들로 가득합니다. 청양고추보다 100배 이상 맵다는 인도의 부트졸라키아 등과 같은 매운 고추부터 잎이 노란색 등으로 얼룩져 독특한 색상을 뽐내는 관상용 고추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고추들로 중국과 인도, 멕시코 등 50여 개국에서 재배되는 고추입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고추는 세계 고추 100여 종과 관상용 고추 30여 종입니다. 이 가운데 관상용 고추는 충북 괴산군이 지난 2002년부터 전국에서 수집해 자체 선발한 품종. 고추의 괴산군의 유명 관광지인 화양동과 수옥종 등의 이름을 붙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 고추의 색이 특이한 것도 있고 이제 잎의 색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뀌는 그런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위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추를 재배하는 곳은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오는 9월에 열리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 고추 개수도 예년보다 50%가량 늘린 14,000여 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고추 축제가 열리고 또 9월 말에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많은 그 체험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자라는 세계 고추는 지역 주민은 물론 고추 축제와 유기농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내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토 자민당 외교부 회장은 유네스코가 일본 정부가 낸 추천서가 불충분하다며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송단은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겠고요. 내일은 상하이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비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 내일은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또 전남 해안 쪽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인해서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춘천도 35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도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